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 세미나장에서 중국의 저명한 석학이 한국을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한국은 인구와 사회 시스템 붕괴로 가장 먼저 몰락할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학자와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순식간에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버드를 대표하는 한 노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모두의 시선을 뒤흔들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하버드 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 리처드 벨린입니다. 인구학과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죠.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회복 탄력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날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대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 전략 컨퍼런스의 둘째 날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죠. 리밍 교수의 아시아 미래 전망 발표였습니다. 그날따라 강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참석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가장 먼저 몰락한 국가,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쇠퇴. 리밍 교수의 첫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뜨는 순간 강당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부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인구 붕괴와 시스템 한계. 제 옆자리에 한국 유학생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밍 교수는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이 중국인 교수는 하버드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통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예측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리밍 교수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논리적이었죠.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붕괴할 선진국입니다. 이 한마디에 강당 전체가 술렁였어요. 제 주변의 한국 학생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요. 저는 지난 5년간 아시아 주요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리밍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래프와 차트가 가득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205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40% 감소하고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는 잠시 버티겠지만 사회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숫자에 압도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리밍 교수의 다음 발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경쟁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이죠. 리밍 교수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장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안보 시스템이 불안정하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끼어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해 보였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청중들은 이미 리밍 교수의 논리에 설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이 강당을 침묵으로 몰아넣었죠.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한 첫 번째 희생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 지정학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충격 후의 예의 바른 반응에 가까웠어요. 저는 리밍 교수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일까? 한국은 정말 무너질 첫 번째 나라인가? 리밍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대강당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발표 내내 저는 청중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그 다음에는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 그 일련의 감정 변화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컨퍼런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리민 교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기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존엄성과 미래를 섣불리 판단하는 위험한 시도였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정말 그렇게 비관적일까요? 용기를 내어 옆자리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벨린, 숫자가 말해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출산율은 사회의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당 뒤쪽에 앉아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침울함을 넘어 자조적인 웃음까지 띠고 있었죠. 한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은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학생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현실의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안경을 쓴 한 학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지옥 같은 한국이란 뜻이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이 비싸고. 결혼이요? 꿈도 못 꿉니다. 그의 친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셨지만 우리 세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어쩌면 리민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만으로 한 국가의 미래를 단정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통계 그 이상의 복잡한 생명체라는 것을요. 리민 교수는 단상 앞에서 여전히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과 자신감이, 어쩌면 약간의 우월감마저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발표가 불러일으킨 침묵을 승리로 해석하는 듯 했습니다. 강당 앞쪽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작은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보였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추락은 중국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리민 교수의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의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였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빨랐으며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죠. 그가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통계 너머의 무언가.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한국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던 시민들, 세월호 참사 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놀라운 시민의식,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질문할 생각은 없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리민 교수와 사회자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죠. 벨린 교수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당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리민 교수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단순한 학술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 제동을 거는 일이었죠. 리민 교수님, 먼저 흥미로운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당신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데이터도 정확하고요.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눈에서 작은 기대감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다 보셨습니까? 리민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벨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가장 겉만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데이터로만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리민 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벨린 교수님, 제가 제시한 건 감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출산율 0.7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리민 교수의 반박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사회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나라도 이런 인구학적 도전을 극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뿐이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민 교수는 제가 예상한 대로 반응했어요. 통계와 수치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리민 교수님, 통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할 예정은 아니었지만 항상 연구 자료는 준비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날을 위해서죠.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스태프가 재빨리 제 노트북을 메인 화면에 연결했어요. 강당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민 교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때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국가죠.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리민 교수님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만 보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의 청년 창업 증가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대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건 붕괴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리민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 신뢰도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나라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슬라이드에 OECD 국민 신뢰도 1위 대한민국이라는 표가 떴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낙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의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리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벨린 교수님, 한 나라의 회복 탄력성이 인구학적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민 교수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너무 성급해요. 왜냐하면 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총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존재가 강당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주요 위기와 그 대응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리민 교수가 주장한 첫 번째 희생국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를 너무나 쉽게 단정짓는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죠. 한국의 위기 극복 역사를 살펴봅시다. 제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 위기까지 한국이 직면했던 주요 위기들과 그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죠. 리민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동요가 느껴졌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위기 당시 시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결속력의 표현이었죠.
청중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외국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의 TFR, 즉 출산율은 분명 낮습니다. 0.7명이라는 숫자는 심각하죠. 하지만 같은 시기 청년 창업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사회가 인구학적 도전에 적응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대신 창업과 혁신에 뛰어드는 거죠. 문제는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적응 메커니즘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리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벨린 교수님, 창업률이 출산율 하락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존속의 문제입니다. 날카로운 반박이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리민 교수님.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회복 탄력성입니다. 국민 신뢰도 조사를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OECD 국민 신뢰도 1위 대한민국이라는 표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놀랍게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나라를 믿는다고 대답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한 것과 대조됩니다. 청중 속에서는 작은 탄성까지도 들렸습니다. 심지어 리민 교수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런 높은 신뢰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군사 독재, 경제 위기, 정치 스캔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 질문에 한국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고 저희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항상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엔 좋아질 거라 믿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확장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사회적 DNA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미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리민 교수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자세를 바꿨어요. 다음은 2014년 세월호 참사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침몰하는 배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강당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이 끔찍한 비극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후의 반응이에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죠. 그 옆에는 한국의 반응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도, 제도 개선 요구, 그리고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사회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갖춘 사회의 모습입니다. 청중 속에서 공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리민 교수의 지지자들로 보이던 사람들조차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로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한국의 K방역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오히려 질서 있게 대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리민 교수가 직접 반박해 왔습니다. 벨린 교수님, 과거의 회복력이 미래의 회복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구 붕괴라는 도전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리민 교수님,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구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불만족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성으로 진화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붕괴하는 대신 자기 혁신을 이뤄내는 사회인 거죠. 제 말이 끝나자 강당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총장이었어요. 곧 다른 청중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리민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반격의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위기의 강도와 회복의 탄성을 비교해 봅시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위기 강도, 오른쪽에는 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 사회 시스템의 강인함은 위기가 없을 때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어쩌면 가장 많은 위기를 겪은 선진국 중 하나일 겁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다시 살펴봅시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제금융가들은 한국 경제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거라 예측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 회복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단 3년 만에 한국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경제 체질을 갖추게 됐죠.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리민 교수가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믿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과정에서 보인 사회적 결속력입니다. 국민의 98%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특히 외국 학생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했어요. 평범한 시민들부터 연예인, 운동선수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부채를 갚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그래프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위기입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험대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런 정치적 격변은 사회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화면에는 촛불 집회 사진과 함께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700만 명이 평화롭게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어요.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리민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벨린 교수님, 과거의 회복력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붕괴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청중들은 이제 저의 발표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리민 교수님. 인구 문제는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위기의 강도가 아니라 회복의 탄성에 있다는 것을요. 제 말에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침울함은 사라지고 조용한 자부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사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어떻게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을까요? 슬라이드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망률, 경제 회복 속도, 사회 안정성 등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한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대응했습니다. 봉쇄 대신 검사와 추적에 집중했죠. 이건 정부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였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건 단순히 문화적 특성 아닌가요? 동아시아의 집단주의적 성향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문화적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응형 거버넌스입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해 왔어요. IMF 이후에는 금융 시스템을, 세월호 이후에는 안전 규제를, 코로나 이후에는 공중보건 체계를 전면 개편했죠. 슬라이드에는 각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는 파손 방지제 시스템의 특성이죠.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리민 교수는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분명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까지 모두 현실적인 문제죠.
하지만 이런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한국 사회는 불만족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성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의심과 냉소는 점차 관심과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인간 중심 사회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사회 안전망 구조가 도식화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더욱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하버드 총장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관심은 이 논쟁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리민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벨린 교수님, 그건 오히려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정도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 말입니다. 날카로운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리민 교수님. 한국의 교육 경쟁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국 교육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사회 이동성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어요. 한국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자녀의 성공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즉, 가난한 집 아이라도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이번에는 리민 교수가 답변을 망설였어요. 다음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전 국민의 97%가 단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청중 중 한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복지 시스템 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죠.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은퇴 후 재취업 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대응해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 노인 복지 시스템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를 직시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리민 교수가 마침내 정면으로 반박해왔습니다. 벨린 교수님, 그것들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 아닌가요? 한국의 유교적 전통,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현상 말입니다. 이제야 리민 교수의 근본적인 오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생존 전략입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의 인간 중심 시스템은 단순한 문화적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선구적 모델이에요. 기계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사회의 핵심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포용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민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약간의 인정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한국의 K문화를 보세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걸까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그 안에는 독특한 공동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슬라이드에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이미지와 함께 세계적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가치관, 즉 함께 가는 길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미래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침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물론 한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이 모든 문제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공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간을 중심에 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리민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통찰을 얻은 사람의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벨린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한국이 이런 가치로 현실적인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더 이상 확신에 찬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정한 학문적 질문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래 시나리오 한국의 적응과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리민 교수님, 인구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도전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중들은 완전히 제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고 외국 학생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침묵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지한 관심과 호기심이 감돌았어요. 청중들이 서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준호입니다. 사실 리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청년 실업, 자살률 모두 통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벨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IMF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세대죠.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어요. 어머니는 IMF 때 가게를 잃었지만 5년 후에는 더 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죠. 위기는 기회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라고요. 그의 말에 다른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이 읽혔어요. 벨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박수를 쳤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심지어 리민 교수조차 존중의 의미로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일어났어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온 김지연입니다. 저희 세대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분명 많은 불만과 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은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K혁신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만든 앱, 게임,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민 교수의 발표 직후 있었던 냉소적인 침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유학생 중 한 명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장웨이입니다. 사실 저는 리민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벨린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적응력입니다. 이건 우리 중국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리민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시종일관 자신감에 차 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 그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통찰을 얻은 사람의 표정이 비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 순간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 특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결론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 담긴 메시지여야 했으니까요. 리민 교수님의 연구는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은 분명 심각합니다.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통계적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본질, 그 회복 탄력성의 원천을 말이죠. 슬라이드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 문장이 떠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백 번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학술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사회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생존력은 통계적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존력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보이는 집단적 대응에서 나타납니다. 하버드 총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한국은 지난 100년간 식민 지배, 전쟁, 독재, 경제 위기,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끝을 예측했죠. 하지만 그 예측은 매번 빗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진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중들이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집단적 학습 능력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회 전체가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죠. 이건 단순한 회복력을 넘어선 진화의 능력입니다. 리민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는 도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한 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벨린 교수님, 당신의 관점은 분명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집단적 학습 능력이 인구학적 중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민 교수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 전례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진화했습니다. 인구 문제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리민 교수조차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듯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데이터는 현재의 모습만 보여주지만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미래를 향한 적응력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조차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민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도 마침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냉소적인 확신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진리를 향한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총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리민 교수님, 벨린 교수님, 두 분의 열정적인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준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장의 말이 끝나고 세미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던졌고 한국 학생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리민 교수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벨린 교수님,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는 단순한 숫자의 총합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의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죠. 리민 교수님, 저도 당신의 연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의 심각성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의 토론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은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다. 그 문장이 강당의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향한 작은 등불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